8018님이 용산역에 계시는데 기차 손님이 뚝 끊어졌습니다. 택시 운송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겠습니다. 이렇게 김경수님이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연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손님 없어서 참 큰일일 텐데요. 화이팅 하십시오. 특히 또 눈도 내리고 설 연휴에 교통사고가 많이 는다고 해요. 도로교통공단 자료 따르면요. 설 연휴 교통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데요. 교통수단을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 대처법도 미리 익혀두면 좋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그 사고가 나면 일단 당황해서 네.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나 아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차량 당연히 정지하고 사상자가 있다면 사상자 구호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사진 남기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야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운전자에게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구호 의무는 사고에 대한 규칙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상자가 있다면 바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일단 자동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으로 호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 없으면 사고 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다급한 마음에 구호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 사진부터 남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피하실 때는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 위해서 비트박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트박스로 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박스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할 좋은데. 능력이 네. 없습니다. 자, 비, 비상등 켜고 트, 트렁크 열고 박, 밖으로 대피하고 스. 스마트폰으로 신고. 그러니까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 하시는 순서 따르셔야겠습니다. 요거 요즘에 그 고속도로 길가에 많이들 써 있죠. 네네. 비트박스 안내문 많이 붙어 있는데 또 네. 사고 나면은 뭐였지? 당황스러워서 또 생각 블랙박스인가 비트코인인가 맞습니다. 블랙박스 저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블랙박스로 잘못 외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박스입니다. 언제든지 시행하실 수 있도록 장거리 운전 출발 전에 한 번씩 좀 되뇌이고 생각해 보시고 운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당황하면 아는 것도 생각 안 나고 119가 몇 번이더라 또 이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또 나도 모르게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고. 네네. 당황해서 자리 피하면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면은 뺑소니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상 즉시 정차할 수 없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도주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황 살피고 사고 지점 또는 부근의 안전한 곳에 바로 가까운 곳에 정차한 다음에 비상등 켜고 이제 사고 수습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화물 차량 운전자가 우측으로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화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주치상 혐의 자체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예. 사고 후 미조치죄는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차에서 나와서 이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더라도요. 법원에서는 상대 측 과실이 명백하다고 해도 사상이 발생한 이상 함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한 100m 앞에서 멈춘 거랑 네. 한 1km 앞에서 멈춘 거랑 한 네. 10km 앞에서 멈췄다라는 거랑 이건 네.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00m도 조금 먼 거리긴 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안전한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100m 내에 멈췄다라고 하면 사실 사고 미조치라고 평가될 수는 없는데 1km나 10km는 사실 굉장히 상당한 그렇죠. 거리입니다. 도주를 하려다가 멈춘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가까운 제동거리 내라고 판단되는 거리에서 멈추시고 사상자 구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네. 이내에서 멈춰야 한다. 네. 또 하나 사고 이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때도 그럼 합의서 종이로 딱 써놔야 되겠죠? 네네. 합의서 양식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합의서에 뭐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 뭐 다운 받아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종이에다 수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합의 당사자가 누구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일단 특정되어야 되고요. 어떤 사고에 대한 것인지도 특정돼야 됩니다. 일단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이 무엇이었는지,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만약에 추가 치료비를 보상하기로 했는데 추가 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도 네.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얼마까지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 무한정으로 갈 게 네. 아니라.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성 여부를 좀 따질 때,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뭐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은 민사상으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되는데 네.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든지 뭐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을 감면하기 위해서 형사 합의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형사 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관계가 없어야 하겠는데 합의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를 받았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이제 받을 보험금 청구 채권이 이제 이걸 보험금 청구 채권과 내가 지금 받은 형사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꼭 명시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이고 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가해자가 먼저 3천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라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 받았으니까 보험사가 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이 따로 있고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이 따로 있고 이거는 형사 합의금의 명목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보험사의 채권량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합의서에 적어주시고 이런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부분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일반 분들 사실 법과 상관없이 잘 모르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꼭 법률 전문가랑 한 번은 상의해 보시고 그러네요. 찾아보시고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형사합의인데 그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형사합의금이지 손해배상금은 아니다라고 네네. 합의서에 명확히 써놔야 된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합의금도 얼마 선에서 어떻게 정한다는 게 뭐가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합의금이라는 게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금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정해놓은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후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 또 장애가 생기거나 뭐 사망을 하셨다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살아있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상실 수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공식들도 있고 네.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지는데 사실 경미한 교통사고들 이렇게 통원 치료 정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도라면은 진단 주수에 따라서 뭐 일주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책정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034님이 주차된 차 진짜 살짝 스쳤는데 뒷목 잡고 나왔어요. 합의금 30만 원 달라고 해서 눈물 머금고 드렸네요라고 하는. 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이면. 사실 그 사고에 비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실 이 제한에 뭐 가해자가 무조건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향후
보험금의 어떤 증가라든가 아니면 형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냥 합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분들께서 모두 다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요청을 하면 이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요청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30만 원 정도면 그냥 드리고 뭐 카톡 메시지 정도로 남겨놓고 하잖아요. 네네. 합의서 따로 안 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하면 되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5034님이 여쭤보시네요. 예, 구두로 한다는 것도 당연히 합의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나중에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번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메시지 아니면 뭐 저 합의서를 썼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내가 추후에 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녹음이라도 해놔서 그쵸, 통화 녹음이라든가 현장에서 있었을 때 상황을 녹음을 해놓으셔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또 간혹 혼잡한 틈을 타서 무임 승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신 없어서 티켓을 또 못 챙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사실 5년간 지금 KTX 부정승차 적발 건이 4만 건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히 많고 이 적발 건의 승차권 미소지가 이제 전체 유형의 97%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철도사업법에서는 부정승차 시에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기준 운임의 2배, 열차 출발 후에 승차권 반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되면 10배, 승차권 위반조 같이 사안이 중대할 시에는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싸게 기차표 사려고 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 할인권을 산다든가 뭐 어린이가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한다거나 뭐 60세가 경로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기존 운임의 10배가 부과됩니다. 어이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그 승차 게이트 자체는 그냥 열려 있고 거기서는 검사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하고 나중에 열차 안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또 실수하시기도 쉽고요. 네네.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저 되게 궁금했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네네. 많잖아요. 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탈 때도 네. 유의할 게 있죠. 네, 그 열차 같은 경우는 성인 운임 좌석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좌석 하나를 네. 따로 사야 된다. 네네. 이게 KTX와 코레일하고 SRT가 좀 다른데 어. 그 동물의 무게 10kg 이내에 또 케이지에 담아서 이제 승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되고 아하. 또 이제 그 기내에 같이 탑승을 할 때는 또 이 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화물칸에 운송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체크하시라. 네네. 그러니까 항공사마다 열차 규정이. 회사마다 규정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KTX 다르고 SRT 다르고. 맞습니다. 고속버스도 고속버스 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와. 미리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